2017년 1월 로스앤젤레스의 한 저택 수영장 옆 16세의 소녀가 발견한 것은 피투성이가 된 아버지의 시신이었습니다. 유명 헤어 스타일리스트로 할리우드 스타들의 머리를 손질하던 49세의 파비오 세멘탄틸리. 그는 자신의 집 뒷마당에서 칼에 찔려 죽었죠. 포르쉐가 주차된 호화로운 저택, 수영장이 있는 정원, 그리고 20년간 이어온 화려한 결혼 생활. 겉으로 보기엔 완벽해 보이던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처음엔 단순한 강도 사건처럼 보였습니다. 두 명의 수상한 남자가 집에서 도망치는 모습이 목격됐고 파비오의 포르쉐는 사라졌거든요. 당시 LA 부촌에선 노크노크 도두이라 불리는 강도들이 기승을 부리던 시기였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파비오의 손목엔 $8,000짜리 롤렉스가 그대로 채워져 있었거든요. 포르쉐는 훔쳐가면서 롤렉스는 남겨둔 강도라니 믿기 힘들죠?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의 진실은 점점 더 어두운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암호화된 메시지, 은밀한 불륜, 그리고 거액의 생명보험금, 이 모든 것이 얽히면서 드러난 건 할리우드 영화보다 더 충격적인 배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사랑과 탐욕이 만들어낸 파비오 세멘탄틸리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파비오는 캐나다 토론토 출신의 이탈리아 이민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17세에 학교를 그만두고 헤어스타일리스트의 꿈을 좇았던 그는 19살에 자격증을 땄고 누나와 함께 지하실에 작은 미용실을 열었죠. 근면한 성격과 뛰어난 실력으로 그는 빠르게 성공 가도를 달렸습니다. 제키 찬, 러셀 크로우, 제니퍼 로페즈 같은 할리우드 스타들의 헤어를 담당했고 2010년엔 북미 지역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승진하며 500명이 넘는 직원을 관리하는 위치에 올랐거든요. 하지만 그가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이었죠. 2015년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입니다. 부모님께서 사랑하는 자매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제 가족이 제게 가장 소중하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성공한 커리어의 원동력도 화려한 생활의 의미도 결국 가족이었던 거예요. 그는 1997년에 자신의 미용실 고객이었던 메이크업 아티스트 모니카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두 딸을 낳으며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2017년 2월 23일 오후 16세 딸 이사벨라는 학교를 마치고 샌드위치 가게 면접을 본 후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모니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안경이 준비됐으니 찾아오라는 내용이었죠. 이 전화 한 통이 이사벨라를 평소보다 늦게 귀가하게 만들었습니다. 오후 4시 15분쯤 집에 도착한 그녀가 본 건 차고에서 사라진 아빠의 포르쉐, 그리고 주방 전체에 흩뿌려진 피였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수영장 옆 의자에 아빠가 쓰러져 있었어요. 얼굴과 목, 몸 전체에 칼에 찔린 상처가 가득했죠. 겨우 16살이었던 이사벨라는 떨리는 손으로 9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중에 엄마 모니카가 뒷마당으로 나타났고 두 사람은 파비오를 살리려 애썼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오후 5시쯤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그 자리에서 사망을 선고했어요. 경찰은 이웃집 감시 카메라를 조사했습니다. 2명의 두건을 쓴 남자가 집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포착됐죠. 당시 LA 부촌을 괴롭히던 노크노크 도둑의 소행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세멘틸리 집에는 광범위한 보안 시스템이 설치돼 있었는데 녹화 영상을 저장한 하드 드라이브가 사라진 거예요. 살인범들이 의도적으로 가져간 겁니다. 1분 후인 오후 4시 54분 이사벨라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 3분에 모니카도 돌아왔어요. 무작위 강도가 대낮에, 그것도 가족들이 모두 나가 있는 정확한 시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게다가 가족들이 몇 분 후에 돌아올 거란 것까지 알고 있었던 걸까요? 너무나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범죄 현장을 샅샅이 조사하던 경찰은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세멘틸리 가족의 것이 아닌 DNA가 검출된 거예요. 그 DNA는 로버트 베이커라는 54세 남자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세멘틸리 집 근처 LA 피트니스에서 랩볼 강사로 일하고 있었죠. 독일 태생으로 3살 때 미국으로 이주한 그는 등록된 성범죄자였습니다. 1993년에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군대에서도 전역당했거든요. 로버트는 가석방 후 LA의 부유층에게 스포츠를 가르치며 생계를 이어갔지만 정작 본인은 룸메이트와 집을 공유하며 간신히 살아가는 형편이었습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 성인 영화에도 출연했다고 해요. 만약 그가 파비오의 죽음에 연루됐다면 돈이 가장 확실한 동기였을 겁니다. 흥미로운 건 로버트가 세멘틸리 가족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LA 피트니스의 단골 회원이었고 로버트는 파비오의 장례식에도 초대받았습니다. 장례식 사진을 보면 그의 손가락에 붕대가 감겨 있어요. 이 상처가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피의 근원이었던 걸까요?
경찰이 모니카에게 로버트에 대해 물었을 때 그녀는 가볍게만 알고 있고 이름조차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집에 온 적은 없다고도 했죠. 하지만 로버트의 DNA가 집에서 발견됐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사이 모니카는 경찰서에 계속 전화를 걸어 수사 진행 상황을 물었고 생명보험금이 언제 지급되는지도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살해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보험금에 대한 관심이 유난히 컸던 거죠. 파비오의 첫 번째 결혼에서 태어난 아들 루이지에게 연락이 갔을 때 모니카가 루이지에게 직접 한 첫 마디도 생명보험금에 관한 것이었어요. 모니카가 돈 때문에 엄청 걱정하고 있어요. 나한테 돈이 들어올까봐 걱정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막 살해당한 아들에게 할 말치고는 너무 이상했죠. 파비오의 50번째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모니카는 친구들과 함께 가는 골프 여행을 계획했었습니다. 친구들은 각자 $3,000씩 모니카에게 지불했죠. 하지만 파비오가 살해당하면서 여행은 취소됐고 모니카는 친구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슬픔에 잠겨 잊어버렸을까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루이지가 캐나다에서 와서 보험 문제를 논의할 때 모니카는 생명보험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내려다보며 미소를 지었고 심지어 이상한 방식으로 종이를 쓰다듬었다고 해요. 가장 큰 수혜자는 당연히 모니카였죠. 이제 이 사건에는 두 개의 퍼즐 조각이 나타났습니다. 한쪽엔 DNA로 범죄 현장과 연결된 로버트 베이커, 다른 한쪽엔 거액의 보험금을 받게 된 모니카. 남은 건 이 둘을 연결하는 고리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모니카는 1972년 토론토에서 태어났습니다. 1997년에 파비오의 미용실에 고객으로 왔다가 그와 사랑에 빠졌죠. 메이크업 아티스트였던 그녀에게 성공한 헤어 스타일리스트 파비오는 화려한 미래를 의미했습니다. 2011년에 가족은 LA로 이사했고 모니카는 가정부, 정원사, 수영장 관리인이 있는 특권적인 삶을 살았어요. 하와이 카보, 세인트 토마스로 이국적인 휴가도 자주 갔죠. 하지만 사치스러운 삶 속에서도 모니카는 불만을 품게 됐습니다. 2015년에 그녀는 LA 피트니스의 랩볼 리그에 합류했고 개인 트레이너 맷 너스를 고용했어요. 맷은 단순한 트레이너가 아니었습니다. 모니카는 그의 소셜미디어 사진을 다운로드하고 술자리에 초대했죠. 맷이 거절하자 그녀는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결혼 생활이 불행해요.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 같아요. 맷이 그럼 이혼하지 그래요? 라고 묻자 모니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 20년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포기해요? 어차피 성적 만족은 다른 곳에서 찾으면 되잖아요. 맥과의 관계가 실패하자 모니카는 체육관의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바로 로버트 베이커였죠. 2015년 12월 그녀는 그에게 랩볼 레슨을 요청했고 이메일로 적극적으로 접근했어요. 곧 두 사람은 불륜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모니카가 경찰에게 로버트를 거의 모른다고 말한 것과 달리 그녀는 그를 자주 집으로 데려왔어요. 17세 딸 제시카도 한 번은 엄마 침대에 로버트가 누워있는 걸 봤습니다.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모니카는 로버트에게 9,000번 이상 전화를 걸었고 로버트는 그녀에게 17,000번 이상 전화했습니다. 두 사람은 완전히 빠져 있었죠. 그들은 통신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암호화된 앱 바이버를 사용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남편에게 불륜을 숨기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기록에 남기고 싶지 않은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로버트는 나중에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모니카가 이혼할 거라는 이야기를 가볍게 언급하긴 했지만 그녀가 실제로 그럴 것 같지는 않았다고요. 결국 그게 파비오를 살해하기로 결정한 이유 중 하나였다고 로버트는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원했기 때문에 그를 죽였어요. 하지만 이 살인에는 다른 사람도 연루돼 있었습니다. 바로 크리스토퍼 오스틴이었죠. 로버트와 크리스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함께 자란 친구였습니다. 로버트가 LA로, 크리스가 알래스카로 이사한 후에도 두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친구로 남았어요. 살인을 저지를 공범이 필요했을 때 로버트는 크리스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크리스의 알래스카발 비행기표를 사줬고 2월 20일에 공항에서 그를 데려왔죠. 크리스는 로버트의 집에 머물렀고 그날 밤 로버트는 그에게 칼을 건넸습니다. 중요한 건 올바른 기회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로버트는 모니카가 보내는 메시지의 숨은 의미를 읽었다고 주장했어요. 잘 지내 자기야? 라는 문자가 오면 대개 파비오가 어딘가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거나 이미 떠난 경우였다고요. 처음에 로버트는 파비오가 음식을 사러 나갈 때 크리스가 길에서 그를 죽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실패했고 로버트는 직접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1월 23일 기회가 다시 왔습니다. 로버트는 그날 모니카를 만나 랩볼을 했고 파비오의 행적을 가볍게 물었다고 주장합니다. 모니카는 파비오가 집에 있다고 했어요. 로버트와 크리스는 집에서 1마일 떨어진 곳에 차를 주차하고 후드티를 입은 채 조깅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크리스는 밖에서 망을 받고 로버트는 안으로 들어가 수영장 옆에 있던 파비오를 발견했죠. 그가 나를 보거나 들었어요. 정말 빠르게 돌아섰죠. 소리를 지르며 내 셔츠를 잡았어요. 로버트는 파비오를 여러 번 찔렀습니다. 그가 약해지는 걸 느낄 때까지 계속 움직였어요. 그가 나를 놓아주는 걸 느꼈죠. 파비오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로버트는 서랍을 뒤져 마치 침입 강도처럼 보이게 만들었고 크리스와 함께 포르쉐를 타고 도망쳤어요. 하지만 로버트는 진실을 말하고 있었을까요? 모니카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파비오가 살해된 날 모니카와 로버트는 바이버에서 암호화된 메시지를 90도 개나 주고받았습니다. 그날 밤 로버트는 앱과 모든 데이터를 삭제했죠. 경찰이 모니카에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물었을 때 그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밝혀진 비밀번호는 로버트의 생일이었어요. 모니카는 자신을 소개할 때 종종 모니카 베이커라고 불렀습니다. 발음하기 쉬워서라고 했지만 그건 로버트의 성이었죠. 그녀는 파비오의 생명보험금으로 로버트에게 라스베거스에 집을 사줄 계획이었다고 알려졌습니다. 2월 21일 경찰이 두 사람을 감시하던 중 술집 밖에서 키스하는 모습을 포착했어요. 남편이 살해된 지 불과 한 달 후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살인 당일 모니카가 타겟에 갔을 때 주차장에서 로버트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녀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가게 안으로 들어갔고 로버트는 살인을 저지르러 갔습니다. CCTV에는 모니카가 휴대전화에 붙어 통로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집 보안을 확인하고 연인이 저지르는 범죄의 진행 상황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8월에 모니카와 로버트가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의도적으로 두 사람을 함께 가뒀어요. 그들이 서로 무슨 이야기를 할지 듣고 싶었거든요. 감옥에서도 두 사람은 보니와 클라이드처럼 행동했습니다. 사랑해요. 우리 결혼해야 할 것 같아. 그들은 자신들의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으려 애썼지만 감옥 안의 모든 통화는 녹음되고 있었죠. 로버트는 모니카가 자신이 파비오를 죽였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죠. 그들은 또한 살인 당일 랩볼을 하던 중 로버트의 손을 베었고 모니카가 자신의 수건으로 닦아줘서 그의 피가 집에 있었다고 주장하려 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도난당한 포르쉐 안에 묻은 피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2016년 6월에 모니카가 로버트에게 집 보안 시스템 로그인 정보를 보낸 이메일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DVR이 보관된 위치도 알려줬을 거라고 의심했죠. 이를 통해 로버트는 살인 당일 그것을 찾아 증거를 없앨 수 있었던 겁니다. 모니카는 무고한 구경꾼이 아니었습니다. 이 끔찍한 범죄의 핵심 참여자였던 거예요. 경찰은 후드티를 입은 두 번째 남자를 찾기 위해 몇 달간 수사했습니다. 처음엔 텍사스에 사는 로버트의 친구 알버드 송을 의심했지만 그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어요. 2017년 10월 드디어 크리스토퍼 오스틴을 찾아냈습니다. 전화와 은행 기록이 크리스와 로버트를 연결했고 경찰이 그를 데려왔을 때 그는 포기했죠. 크리스는 로버트와 모니카에 대한 증언을 조건으로 2급 살인 혐의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로버트가 2016년 12월 초에 알래스카에서 자신을 내려오게 하려 했다고 말했어요. 로버트는 이것이 둘 다에게 재정적으로 유리할 거라고 암시했고 그건 모니카와 파비오와 관련된 일이었죠. 이 살인의 핵심은 질투가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남자에 대한 모니카의 증오였어요. 크리스는 알버드 송도 이 대화에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가 살인에 직접 가담하진 않았지만 논의가 이루어질 때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4명의 공모가 이루어진 셈입니다. 크리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대화가 진행되고 있었고 저는 이제 이 여자의 남편을 죽이는 게 목표라고 확신했습니다. 모니카가 그걸 원했어요. 아내가 원했던 거죠. 로버트는 처음에 크리스에게 모니카가 남편을 싫어하는 이유는 남편이 자신을 학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에게 그녀가 원한 건 단지 보험금뿐이었다고 말했죠. 크리스는 또한 로버트의 살인 이야기에 허점을 찔렀습니다. 로버트는 파비오가 자신을 발견하고 목숨을 걸고 싸웠다고 했지만 크리스는 파비오에게 그럴 기회가 없었다고 증언했어요. 크리스는 경찰에 로버트가 그날 종일 모니카와 끊임없이 전화로 연락하며 살인을 계획했다고 말했습니다. 살인사건 몇 주 후 모니카는 구글에서 경찰이 내 휴대전화를 도청할 권리가 있을까? 라고 검색했어요. 죄책감과 돈에 대한 욕심이 그녀를 괴롭혔던 거죠. 경찰이 개입해 보험회사의 지급을 연기시켰지만 그녀가 꾸민 모든 계략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크리스가 유죄를 인정한 후 도미노가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로버트도 유죄를 인정했지만 모니카를 기소하는 건 거부했어요. 마치 그녀를 보호하려는 듯 그녀가 전혀 모르게 행동했다고 주장했죠. 그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잃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검찰은 그가 모니카를 구하기 위해 위증을 해도 처벌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거짓말은 효과가 없었어요. 알버드 송이 기소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끔찍한 음모에 가담한 4명 중 3명은 정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로버트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크리스와 모니카는 현재 선고를 기다리고 있죠. 그들은 카리스마 넘치는 전문가이자 사랑스러운 아버지 파비오 세멘탄틸리를 살해하고 가족을 찢어놓았습니다. 이제 그의 자녀들은 삶을 재건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막내 이사벨라는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 할리우드에서 헤어스타일리스트가 됐어요. 파비오가 평생 추구했던 가치, 가족과 관계, 그리고 긍정적인 영향력은 그의 자녀들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탐욕이 어떻게 사랑을 가장한 배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생각하게 되네요. 모니카에게 파비오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화려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죠. 그 끝은 비극이었고 남겨진 건 상처받은 가족뿐이었습니다. 오늘은 사랑과 탐욕 그리고 배신이 만들어낸 파비오 세멘탄틸리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